사실 혁신이 얘기가 나온 것은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때 이제 표 차이 뭐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이냐 그 얘기 18%포인트 차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언론에서 뭐 이준석이 맞췄다 막 점쟁이다. 네. 점쟁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 뭐 정치 그만두고 이제 점치는 거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상계동에 원래 가보면 상계동에는 지하철역이 노원 상계 당고개거든요. 예. 당고개가 원래 당이 그 당자입니다. 아 그래요? 신당 이런 거 할 때, 이 무당 신당 이런 거 할 때 그 당이거든요. 그래서 당고개 무당고개인데 맞췄어요 이번에. 예, 저희 동네에 그 예. 양쪽에 화강암 산이 있습니다. 불암산과 수락산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그 기운을 얻어서. 예, 그 기운으로 그래서, 맞췄다. 그 불의 기운이 솟아나는 곳. 그래서 로또도 잘 됩니다. 그치? 예. 좋습니다. 한번 사러 갈게요. 아, 근데 그렇게 네. 말씀 진짜 시청자분들이 그런 줄 아시잖아요. 근데 분석을 좀 하셨잖아요, 나름대로. 아 그렇죠. 그래서 네. 그 21대 총선 때 강서 득표율 평균을 갖고 제가 예측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제가 그 선관위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세대별 투표율을 사전 투표안에서 먼저 공개했어요. 성별 세대별 투표를 했거든요. 가장 우리가 좀 심각한 게 뭐냐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17%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17%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실제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사전 투표만 놓고 보면은 20대의 투표율이 60대의 3분의 1입니다. 60대가 3배 많이 투표했어요. 30대보단 2배 많이 투표했고요. 그 이렇게 격차가 안 날 텐데 그러면. 그러니까 60대, 70대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혼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60대, 70대가 투표장 나갔는데 3분의 1도 안 나간 20대, 30대랑 결합해가지고 17% 격차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우리 당에 좀 이런 쪽으로 저랑 대화가 되는 네. 똑똑한 모 의원님과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간단히 엑셀 돌려보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총선 때 사람들이 투표하러 나오는 비율로 곱해가지고 계산하니까 여론조사랑 곱해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네. 한 실제 이게 총선대로 투표했다면은 25% 정도 격차 났겠다. 네. 오, 심각하네요. 네. 이게 그 가끔 영화에 보면은 네. 그 지구 종말 시계가 이렇게 당겨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보면은 시계. 네, 그런 거로 해가지고 이번에 저랑 딱 그 의원 얘기하면서 그래 오늘의 지금 격차는 25인 것 같다. 만약 오늘 이 총선이라면. 총선이라면. 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서울의 강서에서 25면요. 네. 어때요? 지금 아마 예. 노원 돌려보면 25 격차일걸요? 그냥 사람 뉴트럴하게 그냥 당세로만 보면 25 정도 차이 나고 그러면 한 부산 뭐 그 서부 지역 네. 이런 데가 한 15% 차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 당곡의 기운을 얻어서 네. 당국이. 다음 총선에서 네. 의석수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 그래서 제가 그 가서 100 언더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100 언더요? 100 언더. 100석도 못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봐는 게 뭐냐면요. 충격적인 예측인데요. 민주당이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네. 대선 주자로 있을 때도 1990년대도 보면은 민주당이 막 잘 받았다 할 때 79석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보수가 막 200석 할 때는 민주당이 83석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열린우리당으로 150석 해본 거랑 이번에 이 180석 한 거 외에는 크게 과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수는 관성적으로 우리가 망해도 120은 해가 기본적인 관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17대 때 역풍이 불어가지고 한나라당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박근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천막장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 게 121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121로 한번 막아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2016년에 뭐 도장이니 뭐니 하고 칠 때 이럴 때 해본 게 121이거든요. 또 121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망해도 우리가 121이겠지. 그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 취재생 때 110 몇이거든요. 111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보통 그래 우리 망해도 120은 하는구나. 아무리 망해도. 그리고 황교안 때는 좀 특별히 망해가지고 110 정도 됐구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더 편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언제든지 우리가 80 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요. 근데 봤으니까. 보수는 개헌 저지선이 뚫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말은 그러면 200석 이상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민주당이 거예요? 가져가는 것보다도 국민의힘이 몇 석 언더로 가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선거법 협상에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냐면은 민주당에 있는 모 인사의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면 이래요. 좀 배부른 소리긴 한데
180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예.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만은 이게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뭐 한 4년 동안에 한두 번 쓰는 거고 패스트 트랙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입법하면 내일 되는 것도 아니고 6개월 동안 묵혀놨다 되는 건데 이게 뭐 별로 쓸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가치 있는 숫자는 과반 150 이상 그리고 전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을 가질 수 있는 의석수가 투표로 가질 수 있는 게 160 몇 개가 있어요. 이게 162인가 163인가 있어요. 그거하고 개헌선 200. 이 세 가지가 의미 있는 거지. 사실 180은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더라. 그 말은 결국에는 200석은 있어야 정말 그게 큰 힘이고 근데 그 의미가 있는 거다. 200석이라는 게 민주당도 우리가 200을 다 가지려고 했을 때는 아무리 선거 분위기가 줘도 200이 안 된다. 그게 보수와 진보의 구도로 갈리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가르면은 그게 지금 여론 지지율에서는 6대 3이고 그렇죠. 그게 소선거구제에서는 200대 100이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민주당이 여유가 있구나 이런 머리까지 돌리고 있을 정도면은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네. 선거법 협상을 안 하면은 아마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오늘 오마이 TV 시청자분들한테 네. 그냥 재밌는 모순들을 많이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여당에서 지금 우리의 영혼의 구원 카드로 이제 슬슬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의 총선 투입이거든요. 뭐 종로 얘기도 나오고 비례대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이게요.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들여다 보시면 완전 꼬였어요. 왜요? 제가 1년 전쯤에 어디 라디오에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걷는 팔수는 왠지 황교안 장관이 걸었던 거랑 비슷할 수 있다. 황교안 총리가 걸었던 것과 전 정권의 정권의 법무부 장관으로 장관? 제일 젊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선거 시작해가지고 통진당의 상 큰 건, 여기 이재명 수사 큰 건 이렇게 해서 뭔가 띄워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총선 때 상징으로 띄워보려고 하고 그리고 요 정도 위치 가면은 보수층 대권주자 1위를 합니다. 보수 1위 한 사람이 보통 20% 정도 해요. 옛날에 김무성 대표 됐던 적이 있어요. 그 위치는. 네. 그러니까 그 위치로 가서 선거를 지휘한 역할로 가려고 한다 이런 건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황교안 대표 대표하실 때 제가 합당해가지고 최고위원하고 있을 때니까 그때를 너무 잘 아는데 지역구 고르려니까 못 골라요. 강남을 가자니 웃음거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험지를 가자니 국회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애매한 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애매한 거에 판단이 안 서는 거죠. 정치를 처음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황교안 대표는 종로면 애매하게 내가 갈 수 있겠지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종로 찍는 순간 민주당의 거물이 이낙연이 붙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거의 한 20% 차로 뒤졌습니다. 40% 득표를 못 하셨어요. 39점 몇인가 그래요. 그리고 당도 지고 본인도 지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황교안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요. 어제 방송에 나와서 어디서 윤희석 대변인이 그 종로 나가는 것보다 한동훈 장관은 비례 10번 정도 받고 네. 선거에 지원 유세하고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당내에서 지금 아무 개념이 없는 게 안 돼요 그게. 왜요? 위성정당.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냥 지금 협상 안 하면 유지돼요. 그렇게 되면요 한동훈 장관이 비례로 출마하려 그러면 위성정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첫째로 우선 모양 빠지는 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는 선거법에 걸립니다. 타당의 선거운동을 해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전국적인 유세가 안 되겠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성립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약간 이상하게 찬조 연설자로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룰이 있을 텐데 적어도 선대위 자리에서 뭐 이렇게 얼굴이 보인다든지 이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 안 되는 시나리오인데 지금 안 되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신기루 같이 놓고 지금 이제 또 희망회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나가려 그러면 곧 죽어도 강남갑에 가거나 본인이 현대고등학교 출신이라 강남갑 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용기 있는 지도자 모델로 가야죠. 용기 있는 지도자? 네. 어디로 가요? 금천 관악구로 그래가지고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때 대표님 금천 관악구로 같은 차라리 가서 선언하십시오. 거기는 대표님이 이기긴 쉽지 않지만 그걸 선언하시는 순간 대표님이 다른 중진 정치인들한테 다 면이 섭니다. 대표가 앞장서서 제일 험지로 가는데 니네는 뭐냐? 니네도 어려운 선거 해라 이렇게 영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선거 때는 보면 항상 완벽한 선거 환경은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내가 하나는 내려놓고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길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한 달 내로 선택해야 될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 별로 없죠. 뭐 민주당이 탄핵 걸어버리면 웃겨지니까. 그리고 뭐 공무원이니까 뭐 어쨌든 3개월 뒤에 전에는 나와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뭘 선택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뭐 비례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랬을 땐 전국 지원 유세하면 걸려요. 예. 그래요. 자, 한동훈 장관 뭐 뒤에 조금 더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참 드러났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여론조사 이거 못 믿겠다라는 얘기도 나와서 뭐 우리는 뭐 그 대통령실의 그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확인된 거잖아요. 여론조사가 실제로 현실화된 거잖아요. 25만 샘플짜리 여론조사는 돈 주고 못 합니다. 네. 이거 확인이 됐죠. 의뢰하려면은요. 네. 한 샘플당 그렇죠. 2만 원 잡아야 되거든요. 거의 면접으로 제대로 하려면은. 얼마요? 그러니까 25만 명 투표하면 50억짜리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그래요? 5억짜리 여론조사. 5억짜리. 5억짜리 여론조사입니다, 거의.